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의 청춘의 증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제가 본 책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페이지 터너라고 그러죠. 페이지가 순간적으로 막 넘어가는 그렇게 네네. 재미있고 또 전개도 빠른 그런 소설인데 이 모리무라 세이치가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예, 마스모토 세이치와 함께 일본 사회파 작가의 태두 같은 그런 분이죠. 저희가 인간의 증명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청춘의 증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회사원인 가사오카는 같은 회사 동료이자 연인인 사사노와 짙은 안개 감성에 젖어서 도쿄의 밤거리를 거닐면서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안개에 가려진 그 벤치에 앉아서 서로에게 몸을 기대며 탐닉하던 중에 낮고 탁한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가사오카의 목덜미를 파고듭니다. 괴한이 습격한 거죠. 돌아보지 마.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저, 당신 누구야? 여자는 잠시 빌려간다. 등 뒤에 있는 괴한의 목소리는 흉악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거스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흉악한 기운이 등 뒤에 바람처럼 불어닥쳤다. 여자는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가사오카 씨, 살려줘요. 닥쳐. 볼 일이 끝나면 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해. 소란을 피웠다간 둘 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괴한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협박이 아닌 박력이 느껴졌다. 이봐요.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세요. 누가 손댄다고 그랬어? 잠깐 빌려가는 거라니까. 잘 들어.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했다가는 여자 목숨은 없을 줄 알아. 괴한은 가사오카를 위협하던 차가운 금속을 떼서 여자의 몸에 들이댔다. 가사오카는 일단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살려줘요. 여자는 괴한과 가사오카 모두를 향해서 외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구리야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때마침 경찰이 나타나서 구리야마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구리야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분을 밝힌 경찰은 가사오카에게 구리야마의 제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가사오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리야마의 아래에 깔린 경찰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 칼을 던져버려! 경찰과 구리야마는 앞다퉈 흉기로 손을 뻗었지만 닿을 듯 말 듯 닿지 않았다. 가사오카 씨, 좀 도와줘요. 보다 못한 여자가 외쳤지만 가사오카는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뇌는 움직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사오카를 보다 못한 여자가 대신 흉기를 주우려고 한 순간 한 박자 빨리 구리야마가 손을 뻗었다. 구리야마는 흉기를 움켜쥐자마자 경찰의 복부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경찰은 하나의 물체로 돌아가 바닥에 힘없이 늘어졌고 몸싸움으로 체력이 소진된 구리야마는 혀를 차며 안개 속으로 도망쳤다. 가사오카는 여자친구인 사사오를 데리고 범인이 달아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사사노는 자신을 도와준 경찰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면서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가사오카가 도와줬다면 경찰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며 가사오카를 경멸하듯 원망합니다. 결국 신고를 하고 둘은 경찰 조사를 받는데요. 칼에 찔린 경찰은 마스노라는 형사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두 사람이 경찰이 아닌 구급차를 먼저 불렀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건
칼에 찔린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가사오카가 자신의 동료인 마스노를 돕지 않았다는 것에 담당 형사는 증오를 느낍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죽음을 무릅쓰고 경찰관을 도울 의무도 없고 또 돕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기에 속으로만 분통이 터질 따름인 거죠. 이 사건 이후 사사노 아사코는 가사오카에게 비겁함을 질책하며 이별을 고합니다. 하지만 가사오카는 일시적인 실망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무렵 가사오카는 마스노 형사의 장례에 참석을 합니다. 마스노 형사는 근성 있고 또 검거율도 뛰어난 형사였지만 전통적인 형사 근성을 고집하는 등의 강팍한 성정 탓에 승진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었어요. 마스노는 10여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여의고 유족은 도키코라는 25 먹은 딸 하나뿐이었다.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혼기를 놓친 딸이었다. 분양을 하고 나서 도키코에게 조의를 표하는 순간 가사오카는 도키코의 눈에서 화염 방사기와 마주한 듯한 열기를 느꼈다. 그 눈빛에 압도된 가사오카는 비틀거리며 눈을 돌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도키코의 그 눈이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 라고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 사죄의 말로 답한 것이 도키코의 항의를 인정한 셈이었다. 장례 후 가사오카는 사사노 아사코를 찾아갑니다. 아사코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가사오카를 냉정하게 대하고 아사코도 한사코 가사오카를 거부합니다. 이미 다른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말이죠. 또다시 찾아온 가사오카에게 결국 아사코는 솔직한 심정을 밝힙니다.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의 비겁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커플인 아사야마 유미코와 야무라 시게오카의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야무라는 홀로 산에 올라갔다가 실종이 되는데요. 그가 오른 산은 미니 알프스 산맥의 호오야마라는 산인데 입문자용 코스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등반 경험이 풍부한 야무라가 실종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과거 야무라는 학도병으로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겠다는 양 열심히 산행을 다녔는데요. 유미코는 야무라의 외사촌이면서 야무라와는 쌍둥이처럼 지냈던 기다 주니치와 계속 수색을 했지만 끝내 야무라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 이 무렵 가사오카에게는 당신은 비겁하다는 아사코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고 마스노 형사의 딸인 도키코를 만나야만 자신의 비겁함이 용서될 것만 같았습니다. 가사오카는 도키코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형사님의 죽음에 책임을 좀 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제 성의를 알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도키코는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미 천의 고아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이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당신이 앞으로 부모님 대신 평생 저를 돌봐주실 건가요? 저 도키코 씨만 괜찮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담은 아니죠? 도키코는 가사오카의 말을 부정하려다가 오히려 도발하듯이 말했다. 아유, 누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하신 말이 어떤 뜻인지 정말 아시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요, 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아니라고 하지 못한 게 실수였다. 두 사람 모두 물러날 기회를 잃고 만 것이다. 한편 산행 중 실종된 야무라가 떠난 자리에 찾아온 이는 그의 외사촌인 기다 주니치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위로하고 야무라를 그리워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요.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기다 주니치는 자신이 야무라의 실종으로 인한 배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힘들다고 했지만 유미코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면서 그를 위로했죠. 또 기다의 집안에서도 유명 요정인 아사야마가의 딸인 유미코를 거부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오카의 연인이었던 사사노 아사코는 특공대원 출신의 야부키 데이스케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집안은 어릴 때부터 이웃 사촌으로 지냈고요. 원래 야부키는 아사코의 언니인 마사코와 연인이었습니다. 학생이던 마사코는 어느 날 야부키를 만나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라고 거듭 강조했죠. 그리고 그들은 첫 입맞춤을 했고 연인이 됐습니다. 야부키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1945년 5월 25일 마리아나 제도의 각 기지에서 날아오른 B-29의 대공습으로 마사코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인 아사코와는 전쟁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나서 만났고 야부키는 신문사에 다녔던 그의 아버지 덕에 본인도 신문사에 취직해서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이 무렵 가사오카는 제법 괜찮던 회사를 그만두고 경찰 시험에 응시하는데요. 옛 연인의 비겁하다는 말에 대해 그리고 도키코에게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에 대해 뭔가 제대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경찰이 된 가사오카는 도키코와 자학을 하듯 결혼을 합니다. 속죄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비겁하다고 한 여자에 대한 복수의 서막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결혼 후 자신의 장인을 죽인 구리야마 잡기에 적극 나섭니다. 그러던 중에 장인인 마스노가 읽었다던 의학서적을 아내 도키코로부터 건네받고 버겁병이라고 쓰여진 부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는데요. 거기엔 버겁병이 흡연과 관련성이 분명하다 쓰여 있었고 니코틴 성분의 혈관 수축 작용이 중요한 발생 인자로 추측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도키코, 아버님이 버거병을 앓으셨어? 아니요. 그럼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는 없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어요. 그럼 장인어른이 담배는 태우셨나? 아니요. 술, 담배 모두 안 하셨어요. 특히 담배는 질색하셨죠. 니코틴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셨었어요. 어? 니코틴? 그래, 그거 니코틴이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코틴이 어쨌는데요? 아버님이 칼에 찔렸을 때 강렬한 냄새를 맡았었거든. 무척 당황한 상태였고,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계속 잊고 있었는데, 이 범인의 몸에서 강한 니코틴 냄새가 났어. 분명 이 구리야마라는 그 범인은 이 버거병과 관련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있을 거라니요. 설마 전국의 병원을 다 뒤질 생각은 아니시죠? 이 만 명에 한 명이 걸리는 희귀병이라고 하니까 의외로 찾기 쉬울지도 몰라. 하지만 가사오커의 이 발견은 범인 추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미 수사본부는 해체됐고 설령 수사본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국 모든 병원의 버거병 환자와 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는 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외지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외지 병원까지 수색 대상에 넣는다면 도저히 손쓸 방도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사오카는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갑갑한 직장과 사랑 없이 한 결혼의 대가로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가정 사이에 껴서 자신이 썩어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중 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1학년인 게니치와 그의 동생들은 키우던 다람쥐 리키마루가 도망가자 리키마루를 잡기 위해 산속 깊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그 삼남매는 땅에 묻혀있는
인간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25일에서 30일쯤 된 남자의 변사체를 발견합니다. 검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어요. 신장 170cm, 다부진 체격의 5, 60대 남자. 머리 오른쪽에 10엔짜리 동전만한 흉터가 있음. 상악 측절치 결손. 치아 전체에 니코틴에 의한 변색이 현저함. 오른손 중지 제1관절 윗부분이 결손. 양쪽 새끼 발가락 결손. 나머지 손가락 지문은 모두 화학약품에 의해서 지워진 상태임. 양쪽 옆구리에 길이 12cm의 수술 자국이 2군데 있음. 뒤통수와 머리 옆쪽에 둔기에 의한 함몰 흔적이 있음. 자체는 이른바 속잠뱅이라고 불리는 남성용 속옷 하나를 걸쳤을 뿐 신원을 나타내는 물건이라고는 없었다. 시체가 발견되곤 옆에 빈 성냥갑이 떨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듯 겉면이 해져서 나눌 할자 그리고 가운데 중자 할중이라는 희미한 글자만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성냥갑이 범인 또는 피해자의 물건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틀 뒤 시신은 지케의대 법의학 교실로 옮겨져 사에키 교수의 집도하에 부검되었다. 거기서 참고사항으로 시신의 치아가 니코틴에 의해 변색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심각한 흡연 습관이 버거병 발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신을 검진한 외과 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수술 시에 현대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로절개법을 사용하는데 이 시신의 수술 부위는 세로로 절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1950년대에 수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질병의 특성과 당시 정황상 적어도 1년 동안은 입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소견이었다. 이 질병은 10,000명에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병인데 동양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10,000명에 1명이라면 반드시 신원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 수사본부는 전국의 병의원과 의사회를 조회함과 동시에 조사연구반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수사에는 관할사에서 파견된 가사옥과도 참여를 합니다. 버거병이라는 특이한 병명이 떠오르면서 구리야마를 생각하지만 20여 년 전의 일인데다가 또 너무 막연한 추측이라는 생각에 대충 수사에 참여하는 신용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던 중 시체를 발견했던 그 소년 게니치는 다람쥐 집에서 발견된 정체 모를 조개 껍데기를 경찰에 갖다 줍니다. 아마 도망갔던 다람쥐가 묻혀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체가 있던 곳 부근과 호수에는 조개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데 이 조개 껍데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한 거죠. 마침 이 조개 껍데기를 가사오카가 건네봤습니다. 하지만 가사오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 조개 껍데기를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러다가 위가 안 좋아 A대 부속병원을 찾은 가사오카는 거기서 우연히 아들 도끼아가 어떤 여학생과 다정히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아들이 민망해할까봐 일단 그냥 모른 척합니다. 아들 도키아는 선배 이시이의 병문안을 간 거였죠. A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인 가사오카 도키아는 선배 이시이의 병문안을 갔다가 A대 영미문학부 3학년인 아사야마 유키코를 우연히 마주치는데요. 이시이는 니혼바시의 전통 있는 포목점 아들로 기업을 물려받을 예정이고 여유 있는 집안 형편 덕에 재학 중에 등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위에 떨어져서 전치 1개월로 입원 중이었는데 후배인 도끼야와 사촌 유키코가 동시에 문병을 온 거죠. 이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도끼야는 유키코의 집이
스키지의 유명 요정인 아사야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가사오카는 다시 수사에 힘을 내기로 하며 받은 지 보름이 지난 그 조개 껍데기를 꺼내봅니다. 감정 결과 우렁이의 껍데기라는 게 밝혀졌고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장에는 민물고기와 함께 종류를 알 수 없는 조갯살이 들어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요즘은 우렁이 요리를 내놓는 곳이 흔치 않다는 것에 착안하며 가사오카는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우선 우렁이 요리집을 찾기 위해 각종 관광 책자를 다 뒤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카스 계곡 책자가 그의 눈에 번쩍 들어옵니다. 살해 현장 근처에 떨어져 있던 성냥갑의 라벨에 남아있던 나눌 할자와 가운데 중자. 이 두 글자가 네온사인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중이라는 글자는 나카스 계곡의 나카. 여기서 나온 것일 것이고, 나눌 할자는 음식점을 뜻하는 가포라는 글자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카스는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 가나가와 현에서 살해해서 구태여 보는 눈이 많은 도쿄로 피해자를 옮긴 것도 수사의 방향을 가나가와 현에서 돌리려는 범인의 노림수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위장에 남은 음식물의 종류로 접촉 장소가 드러날 가능성을 알아채고 다마 호숫가에서 발견되면 경찰이 민물고기와 산나물로 유명한 오쿠타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사오카는 나름의 결론을 내려가고 있었지만 귀중한 증거물인 우렁이 껍데기를 몇 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며 자비로 단독 수사를 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 나카스 계곡을 찾은 가사오카는 별 성과 없이 실망하며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마침 나카스야에서 일하는 중년 여인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을 겁니다. 6월 2일 오후 4시쯤에 남자 손님이 두 분 오셨었는데요. 아까 물어보셨던 메뉴를 주문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둘 중에 그 앞니와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었나요? 글쎄요. 그분은 계속 얼굴을 돌리고 있었고, 통행분이 주문을 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 오른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친 건가 했는데, 오늘 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조금 짧은 것도 같았네요. 저 같이 왔던 일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잠깐만요. 중후한 분위기의 중년 남자였어요. 정중한 말투에 행동 거지도 점잖았고요. 그럼 그 둘 중에 한 명이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경을 떨어뜨렸거든요. 3층의 개별룸에서 식사를 했는데 계곡을 내려보다가 실수로 안경을 떨어뜨렸대요. 서둘러 내려가서 찾아보았는데 안경테는 바위 틈으로 떨어졌는지 없었고요. 깨진 렌즈 조각만 찾았어요. 그 동행했던 사람이 어차피 알이 깨졌으니까 찾아도 못 쓴다. 내가 새 안경을 맞춰줄게 하면서 열심히 찾던 장갑 낀 손님을 데려갔지요. 근데 그 일이 왜 마음에 걸리셨나요? 뭐 결국은 안경테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 장갑 낀 손님이 안경 닦는 천을 깜빡하고 놓고 가셨거든요. 그 동행했던 분이 그걸 발견하고 가져갔어요. 안경은 어차피 못 쓴다고 찾지 말라고 했으면서 안경 닦는 천은 챙겨가다니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안경천 같은 건 안경 가게에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아까 그 생각이 나더군요. 가사오카는 안경 닦는 천에는 가게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필코 챙겨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진 안경테나 렌즈의 조각을 찾고 싶었지만 벌써 2달도 더 지난 일인데다가 계곡물도 여러 번 차고 빠졌을 테니 조각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독한 피로감에 가사오카는 피를 토하며 계속 계곡에서 쓰러졌고 낚시꾼들에 의해 나카스야의 한 객실로 옮겨집니다. 거기에는 파출소 경관도 있었는데요. 가사오카는 선해 보이는 경관에게 사정 얘기를 하면서 안경테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 담 안쪽에 떨어져 있던 터라 안경테와 왼쪽 렌즈를 찾게 됐고요. 지문 채취 결과 그것이 60세의 구리야마 시게하루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조사 결과 구리야마는 1953년 5월에 결혼해서 1957년 9월에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고 강간 미수, 여성 폭행, 상해죄 등 전과 3범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그의 전처는 시즈오카현 이토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사관들은 전처를 통해 구리야마에게 자녀는 없으며 변태적 성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허세 가득한 인물로 돈벌이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1949년 버거병으로 양쪽 새끼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이 즈음에 가사오카는 궤양이 위 천공으로 악화돼서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사오카의 아들 도키야는 아사야마 유키코와 진지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도키야의 중견은행 취직과 함께 장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도 오갑니다. 드디어 도키야가 유키코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하는데요. 도키야가 산행을 즐긴다는 얘기에 유키코의 아버지인 주니치는 상당한 호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도키야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말에 주니치는 태도를 바꾸며 냉랭해지는데요. 급기야 유키코에게 도키야와 헤어질 것을 명합니다. 한편 야부키와 아사코의 아들인 에이지는 고등학생이지만 그 일본 입시 경쟁이 매우 심하던 시절 경쟁에서 낙오가 되자 폭주를 즐기고 톨루엔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반항이 극에 달합니다. 그 무렵 수술 회복 중이던 가사오카에게 파트너인 시모타 형사가 찾아와서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가사오카는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사오카의 의견은 시모타를 통해 수사회의에 전달되었다. 그러면 구리야마 시게하루가 버거병으로 입원했던 병원을 조사해보라는 거지? 경시청에서 파견된 반장 나스 경부가 오목한 눈을 빛내며 말했다. 구리야마는 1948년 4월부터 1949년 6월까지 T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이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에 발병한 거죠. 가사오카 씨는 이 입원 기간 중에 생겼을지도 모를 인간관계를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8년이면 패전 후에 혼란스러운 시대인데다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과연 병원 기록이 제대로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나스 경부는 하는 데까지 해보자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 수사본부는 난항 끝에 오래전 근무했던 원무과 직원 중 구리야마를 기억하는 이를 어렵게 찾아냈고요. 구리야마가 당시 병원 내에 군인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무과 직원을 통해 당시 군인 모임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는 외과병동 간호부장 출신 스미 씨의 주소를 알아냅니다. 시모타는 스미를 찾아가서 구리야마가 입원 중에 이 군인 모임이나 또 다른 모임에 가입해서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구리야마 씨가 교도소 수감 중에 병을 얻어 입원한 것은 알았지만 군대에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본인이 그런 말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같은 시기에 입원한 환자 중에 구리야마 씨를 아는 퇴역 군인이 있어서 그때 알게 됐지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패전 당시에 규슈 남쪽에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럼 그 군인 모임에서 특별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까? 친하다기보다는 구리야마 씨를 무척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가물가물하네요. 구체적으로 원한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사이가 나빴던 겁니까? 군대 시절 구리야마 씨의 부하였는데 험한 꼴을 당했다고 했어요. 처음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 느닷없이 주먹을 날리려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요. 원한이 컸나 보군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병으로 입원했었죠? 맹장염 수술을 받았어요. 3주쯤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 사이 이 수술도에 회복 중이던 구리야마 씨와 마주친 거죠. T 대학 부속병원의 전 간호부장이던 스미 씨의 증언으로 구리야마에게 원한을 품은 것으로 추정되는 퇴역 군인의 존재가 드러났다. 시모타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스미의 며느리였는데요. 그 스미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한동안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야부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지기 전날 밤 존 덴버라는 미국 가수의 선샤인 온 마이 숄더라는 곡을 가리키면서 그 환자가 읊조리던 시와 비슷하단 말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시모타는 여기서 그 환자는 스미가 쓰러지며 말한 야부키를 말하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마친 가사오카는 퇴원해 집에 오지만 본인이 불치병에 걸린 것으로 확신을 해요. 평소보다 다정해진 아내의 모습도 자신이 곧 죽을 거라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퇴원하고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내 도키코가 신문을 가져오는데요. 거기 가수 존 덴버가 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쿄 무사시노시에 사는 회사원 야부키 씨는 최근 내일 방일 예정인 존 덴버의 히트곡 선샤인 온 마이 숄더를 일본어로 번안한 노랫말을 읽고 존 덴버의 아버지가 태평양 전쟁 중 공군 파일럿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특종기 조종사로 출격했을 때 공중전을 벌였던 상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야부키 씨는 제1차 학도병 징집으로 현역병으로 입대, 육군 특별조종견습사관 2기생에 지원해 전쟁 중에는 특공대 요원으로 규슈 남부의 특공기지에 배속되었다. 야부키 씨가 존 덴버의 아버지가 탑승했을 것으로 보이는 미군 전투기와 교전을 벌인 것은 1945년 6월로 특공기의 어모기로 출격했을 때였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야부키의 특공대원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공대원 시절 야부키의 동기인 야나기하라는 반복되는 돌격 훈련 속에 의문을 가지면서 죽기 싫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연인이었던 여학생 스미에의 살아서 돌아와요 라는 혈서 적힌 손수건을 야부키에게 보여주면서 전투기 연료 탱크에 설탕을 넣어서 비행기를 고장내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야나기하라는 살아 돌아오지만 그 일로 영창에 갇히고 손수건을 건네줬던 스미에는 군대에 불려가 잔인한 추궁을 당합니다. 야나기하라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냐는 둥, 관계 시 어떤 체위를 했냐는 둥 수치스런 질문을 받고 또 위생병으로부터 몸 수색을 당한 스미에는 다음 날 목을 메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야나기하라는 자폭을 하고 맙니다. 한편 존 덴버 기사를 본 가사오카는 수사본부에 내용을 전달하고 본부에서는 야부키를 불러 사정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구리야마 씨와는 어떤 사이였나요? 전쟁 중에 제 사항관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야부키 씨는 특공기 조종사셨군요. 구리야마도 특공대원이었나요? 그는 지휘부 소속 장교였어요. 자기는 안전한 곳에 숨어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했던 비겁한 인간이었죠.
그럼 구리야마에게 원한이 있었겠군요. 네, 밉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제 전우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놈들이라고요? 구리야마 말고 또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휘부 소속 장교였는데 특히 악독하게 굴었던 3인조가 있었어요. 왜 미워했는지 사정을 좀 들려주시죠. 야부키는 3인조가 야나기하라 소위의 정혼자를 자살로 몰고 복수하려 했던 일과 야나기하라가 기지로 돌격해서 자폭한 사건을 얘기했다. 이어 수사본부의 나스는 야부키에게 T대 부속병원에 둘이 함께 입원했던 사실과 나카스야라는 여관에서 구리야마와 식사한 것에 대해 물었고 야부키는 모두 순순히 인정했다. 야부키는 제가 구리야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당신이 구리야마를 만난 마지막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구리야마에게 원한을 갖고 있죠. 솔직히 야부키 씨, 당신이 처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부키는 30여 년 전의 일로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겠냐며 정색을 했고요. 구리야마를 만난 건 그가 돈을 빌리러 찾아와서 그냥 한번 어떻게 사나 보러 갈 겸 만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부키는 적선하는 셈 치고 구리야마에게 5만 엔을 빌려줬고요. 또 구리야마는 자신이 스케치 쪽에 돈줄이 있으니까 10만 엔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래저래 야부키의 혐의가 짙기는 했지만 수사본부는 그를 더 붙잡아둘 근거가 없었죠. 한편 도키아는 암벽 등반을 떠납니다. 도키아를 배웅한 유키코는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다마가와강 제방 한편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서 마침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량한 소년들이 유키코를 둘러싸며 그녀를 덮치려고 하는데요. 마침 거기 폭주족으로 보이는 한 소년이 나타나서 유키코를 구해줍니다. 속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던 유키코는 소년에게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한 수치심과 당혹감에 아무 일도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괜찮아.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 유키코가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괜찮아.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오늘 밤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내가 이런 일을 남들한테 떠벌릴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거든. 아, 결혼할 남자가 알면 안 된다? 그래.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소녀는 비아냥대듯이 말했다. 유키코는 성이라면서 갖고 있던 지폐를 몇 장 건넸고 소녀는 화를 내면서 지폐를 바닥에 내던졌다.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난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을 뿐이야. 뭐라고? 쓸데없는? 그래, 나 쓸데없는 놈이다. 너 같은 부잣집 아가씨가 우리 마음을 알겠니? 남편이 알까 그렇게 두려우면 모르게 하면 될 것 아냐? 절대 네 미래의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줄게. 뭐 어차피 당했거나 당할 뻔한 몸이잖아. 그렇게 유키코는 그 소년에게 겁탈을 당했다. 며칠 뒤 도키아가 등반해서 돌아오고 도키아와 유키코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 유키코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바로 유키코를 구해주고 겁탈했던 그 폭주적 소년이었습니다. 유키코는 그를 구슬릴 생각에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유키코의 의도와는 다르게 둘의 관계가 색다른 사랑 노름으로 변합니다. 특히 모든 걸 리드하는 유키코에게 소녀는 크게 의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무렵 유키코는 사촌 오빠인 이시이로부터 도키아가 등반 기록을 속이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산행의 진심인 유키코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매우 화를 낼 걸 알기에 유키코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이시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도키와 몰래 소년과 관계를 가져온 자신의 죄가 더 무거웠기 때문이죠. 한편 가사오카는 구리야마가 돈줄이라고 한 그 스키지가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야부키의 집으로 찾아가 사정을 하죠. 혹시 구리야마 입에서 스키지라는 말이 나온 적이 또 있는지 계속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스키지의 주민과 결혼해서 그쪽으로 주소를 옮겼다든지 하는. 아,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스키지 근처로 장가를 든 친구가 있었어요. 기다라는 친구인데 스키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서 저와 같은 시기에 입원해 있던 그 환자입니다. 퇴원하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병원 간호사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구리야마와 같은 병실이었나요? 아마 병실은 달랐겠지만 같은 병동이라서 왕래는 했을 겁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갔다는 집안이 신밭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요정이라고 그랬는데, 요정이요? 혹시 아사야마인가요? 아, 그래요. 그겁니다. 아사야마. 아사야마를 아시나요? 망연자실에 있는 가사오카 앞에 야부키 본 부인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 부인은 20여 년 전 그의 연인이었던 사사노 아사코였다. 지금은 야부키 아사코 일터였다. 가사오카의 삶에 평생 빚을 지운 여인이 야부키의 아내라는 자격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카코마군 아시아스 마을의 숲에서 백골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사후경과 21년에서 30년 지난 21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백골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유미코의 옛 연인이자 유미코의 남편 주니치의 사촌인 야무라의 백골임이 밝혀졌고 두개골에는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거죠. 유골은 두개골의 조각이나 발가락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수가 됐지만 복원 과정에서 유골의 것이 아닌 이물질이 발견됐는데요. 그건 치아의 일부였고 그 치아의 주인은 바로 구리야마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가사오카와 시모타는 이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사오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야무라를 죽인 게 구리야마라고 생각하나? 네, 선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야무라가 방심한 틈을 타서 달려들었지만 저항이 거세서 앞니가 부러졌겠지. 뭐 야무라도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당시에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의 사나기니까 이 야무라는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 저항을 했을 거고 주먹 다짐하는 동안 앞니가 부러졌겠죠. 아사야마 유미코의 원래 약혼자는 야무라였어. 아사야마 주니치, 뭐 당시에는 기다 주니치였겠지. 그는 야무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사야마 요정의 주인이 되었어. 야무라가 살아있었다면 언감생심 넘볼 수도 없는 자리였겠지. 유미코에게 관심이 있던 아사야마 주니치가 이 병원에서 만난 전과자 구리야마에게 야무라를 없애려고 사주를 한 거로군요. 가사오카와 시모타는 주니치가 사주의 대가로 구리야마의 협박을 받았을 거고 그걸 견디다 못해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한 채 해가 바뀌고요. 가사오카의 아들 도끼야와 유키코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유키코는 고급차를 타고 도키야의 집에 옵니다. 가사오카는 도키야와 차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유키코의 아버지인 주니치가 급하게 차를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사오카는
만일 범인이 다른 곳에서 구리야마를 살해하고 시체를 다마 호숫가에 운반을 했다면 당연히 차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접점은 바로 차였던 것이다. 그럴 경우에 택시를 이용할 리는 없었다. 시체로 만들지 않아도 차가 있으면 피해자를 남의 눈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편리해진다. 하지만 적은 한 발 앞서 나갔다. 차를 이미 처분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것만 없앤다면 아사야마와 구리야마를 잇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차를 폐차하려면 운수국에 자동차 검사증과 번호판, 폐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말소 증명을 받아야 한다. 아마 아사야마는 아직 더 탈 수 있는 차를 폐차하면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딸이 사달라고 졸랐던 새 차를 구입해서 보상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한 차를 처분하려 했던 것일 것이다. 그 차는 지금쯤 고철 덩어리로 변해서 소각되었으리라. 며느리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결국 빚을 갚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원통함이 동시에 솟아올라서 눈앞이 흐려졌다. 가사오카에게 이런 사정을 들은 시모타는 중고차 전시장에 가면 보상 판매로 인수한 차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사야마가 내놓은 차는 정비를 하지 않은 채로 20살쯤 되는 남자가 이미 사갔고, 그럴 경우 구매자의 행방은 당장 알 수 없다며 중고차 딜러가 말을 했죠. 이에 시모타는 그 차가 번호판도 갈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차량 수배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차의 구매자는 도무지 찾지 못한 채 도키야와 유키코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유키코의 결혼식이 치러진 날, 야부키 에이지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에이지는 야부키와 아사코의 아들이죠.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만나자고 했던 유키코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을 잊지 못하고 집요하게 따라붙은 자신을 허락해준 그녀의 모습에 감정은 점점 커져서 이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거죠. 급기야 에이지는 신부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차를 몰고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 현관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녀 옆에 찰싹 달라붙은 젊은 남자도요. 에이지는 엑셀을 밟으면서 남자를 향해 돌진하고 그 모습을 본 가사오카가 본능적으로 아들 부부를 감싸며 차의 몸을 날립니다. 순간 가사오카의 몸에서 흐른 피는 경사진 도로를 따라 널리 퍼졌고 그 와중에 가사오카는 아들을 향해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가사오카를 덮치고는 그대로 주행랑을 쳤고 가사오카는 사고 후 6시간 만에 숨을 거둡니다. 에이지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안 야부키와 아사코 부부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새하얗게 질린 아사코가 뭔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에이지를 어디 먼 곳으로 보내요. 당신 제정신이야?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경찰이 얼씬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수사에 애를 먹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살인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요. 에이지는 죗값을 치러야 돼. 순간 울컥해서 저지른 실수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고? 죽일 작정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차량 명의는 아직 이전하지 않았다면서요. 이 만나던 여자를 납치할 작정으로 차를 살 때도 거짓 주소와 이름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그 차만 몰래 없애버리면 에이지와 그 사고를 연결지을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 제발 경찰이 찾기 전에 그 차를 없애버려요. 이런 짓을 하면 당신이 가장 경멸하는 비겁자의 낙인을 당신 아들 에이지한테 찍는 꼴이라고. 에이지는 달라요. 아사코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비겁함 때문에 가사오카와 결별했던 과거는 이미 머릿속에 없었다. 부부싸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바로 에이지였다. 둘 다 그만하세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나 자수할 겁니다. 비겁하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권유로 자수한 에이지의 등장으로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에이지가 가사오카를 친 차가 바로 아사야마 주니치가 처분한 차였던 거죠. 게다가 차의 트렁크에서 나온 깨진 조개 껍데기가 시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묻어온 거라며 그 일전에 한 소년이 가사오카에게 줬던 우렁이 껍데기의 깨진 부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날 아사야마 주니치에게는 체포영장이 발급됐고 주니치는 유미코를 짝사랑한 일, 야무라의 살인교사를 한 일 등등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범죄 계획을 세웠는데 구리야마가 계속 부추기며 결국 야무라를 죽였고 이후 구리야마가 계속 대가를 원하면서 유키코를 넘보겠다는 협박까지 하자 구리야마를 죽일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사야마 주니치는 이렇게 말했다. 6월 2일 밤 저는 요구한 돈을 준다는 말로 구리야마를 불러서 시부야에서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 수면제를 탄 맥주를 건네 잠재우고 다마호수로 가서 살해해 시체를 묻었습니다. 묻기 전에 미리 준비한 황산과 염산 혼합물질을 손에 끼얹어 지문을 지웠습니다. 전과가 있으니까 시체가 발견될 경우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처리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죽인 것이 계속 걸렸는데 때마침 딸아이가 차를 사달라고 조르던 참이었기에 같이 처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니치의 기소가 정해지자 시모타는 가사오카의 영전에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았다. 선배님이 결국 범인을 잡으셨네요. 선배님께서 몸을 던져 구리야마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차를 찾아내신 덕분에 아사야마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 부재 이후 가사오카의 유골이 안치되고 아들 내외가 신혼집으로 들어가자 도키코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자 그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은 도키코는 최근 남편의 영정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키야가 정말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당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요? 내가 아니면 누구 자식인데? 구니야마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죠. 천하의 남봉꾼인데 난 옛날에 그 남자한테 속아서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구니야마를 쫓아가 추궁하다가 당신 눈앞에서 변을 당한 거죠. 나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당신과 결혼했고요. 구니야마를 구리야마로 듣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당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들 다 부질없는 짓이야.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난 그런 꼴을 당하고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니야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은 당신을 미워했어요. 꼭 당신이 아버지의 숨통을 직접 끊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당신을 미워함으로써 아버지와 구니야마를 모두 잃은 외로움을 이겨내려 했죠.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구니야마는 다시 나한테 접근을 했고요. 난 거부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도 몰래 그놈을 만났고 그러다가 도키야가 생긴 거예요. 도키야한테도 그 얘기를 했나? 아직 안 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 도키야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 애는 우리 자식이야. 구니야마는 당신이 악몽 속에서 만난 악마야, 악마. 여보, 날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왜 날 두고 가버렸어요? 병세도 좋아지고 있었는데. 구니야마는 지독한 골초였습니다. 그리고 도키코의 어머니는 자궁괴사로 돌아가셨는데 도키코의 아버지인 마스노는 아내의 병을 좀 더 알아보고자 의사에게 책을 빌린 거였고요. 그 책에 줄이 그어진 버거병 관련 부분은 책 주인인 의사가 그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사오카는 제멋대로 그 점을 구니야마에게 풍겼던 담배 냄새와 연결 지은 거죠. 또 가사오카의 병명은 분명 위궤양이었는데 멋대로 위암일 거라 단정 짓고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구리야마를 죽인 범인을 잡으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한 거죠. 그야말로 착각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가사오카는 착각에서 비롯된 그 빚을 이미 갚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야 하는 원통함을 뼈마디에 새기며 숨을 거두었다. 한편 아사야마 주니치의 형이 확정되자 아사야마 유미코는 이혼을 신청했다. 유미코는 남편보다 가업인 아사야마의 간판을 더 중히 여긴 것이다. 야부키 데이스케와 아사코도 협의하에 이혼을 했다. 가사오카의 비겁함을 용서하지 못했던 아사코는 아들을 고발한 진실과 정의를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가사오카 도키야와 유키코 부부는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네, 이렇게 끝이 네, 납니다. 네. 와, 뭐 엄청 스펙타클한 소설입니다. 아, 그러게요. 참. 예, 등장인물도 많고요. 네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못했는데 제가 10명 이상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10명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소리로만으로도. 네,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것이고 목소리가 좀 중복돼서 들려서 아마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아, 이게 정말 모리무라 세이치를 왜 사회파 작가라고 하는지 음, 여실히 드러낸 그런 작가였고요. 네. 사실 이 작품이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이야기 네네. 구조가. 네. 근데 이게 착각에서 시작이 된 걸로 결국 사건을 해결을 해내는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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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좀 준비하시면 어떠셨어요? 아유, 참 그 진실이라는 게요. 네. 이게 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과연 그 진실이라는 게 언젠가는 정말 찾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됐고요. 음. 그리고 또 그 가사오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 무미건조하고 별 매력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이제 이렇게 후반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그 가사오카에 대한 동정심이 아. 굉장히 좀 가득해지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지금 뭐 낭독한 부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가사오카는 이 본인이 이렇게 뭐 빚을 지지 않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착각 때문에 결국은 연인과도 헤어졌고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네.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형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고 본인도 이제 경찰의 길을 걷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인생을 보면 좀 동정이 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 아사코가 조금 좀 야속하기도 하지요. 그 비겁하다라고 계속 그 네. 가사오카에게 말했던 그 아사코.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의 아들에 대할 때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서도 네, 네.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오카의 원래 애인이었죠. 그렇죠. 원래 네. 처음에 애인이었다가 등장했던, 네. 비겁하다면서 헤어졌고, 근데 결국은 자기 아들의 말하자면 그 감싸기 위해서 네. 본인도 똑같은 비겁함을 자행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마스모토 세이초와 함께 일본 사회파 작가의 태도로 불리고 있는 모리무라 세이치의 청춘의 증명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북텔러 김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엄청나게 긴 소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